자,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산실무에서도 당연히 출제가 되고 서식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서식을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부분에 있었던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왜 해주는지 도입 배경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입 배경 얘기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에요. 대부분들이 이게 사업자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난이도를 가장 높게 내는 출제자들이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나오는 문구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네, 이 의제매입세액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때문에 지원하는 제도예요. 근데 사실 사업자들이 나한테 더 싸게 제공을 해주는지 가격을 조금 인하해서 제공해 주는지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알 수는 없어요. 누구도 원가를 오픈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고 사용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좀 들어가서 보면 이 부분의 시작점은 일단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세 사업자이셔야 해요. 근데 면세 사업자는 이 부분이 안 돼요. 자, 그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김이라고 하는 걸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 근데 김이 조미김이 있고 날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조미김이다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 왜 그 파는 김 중에 기름이랑 소금 같은 거 뿌려서 구워서 파는 김 있죠. 그런 건 조미김이에요. 그런데 저희 왜 겨울 되면 더 맛있죠. 여름 되면 실질적으로 작년 거를 판다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왜냐면 그때는 김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겨울에 나오는 김은 햇김일 거예요. 그러면 그 김에 다른 가공을 하지 않고 말리기만 했을 거예요. 말린 김을 그대로 사다가 구워서 그냥 간장에 찍어 먹는다거나 그럼 또는 뭐 밥에 싸 먹는다거나 하는 김들. 자, 그 부분은 날김이에요. 그러면 그 날김을 그대로 유통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날김을 사다가 기름도 바르고 소금도 뿌려서 나는 봉투에 담아서 팔고 있다. 이렇게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얘기했던 사람은 그대로 가져다가 유통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은 우리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면세품이거든요. 그러면 면세인 물품을 가져다가 그대로 유통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설명하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미김을 파는 사람은 면세품을 가져다가 조미김으로 제조 가공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과세품을 파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는 누구부터 시작한다? 아, 너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해. 요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과세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에 시작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과세사업자라는 부분 때문에 제조가공해서 파는 사람이구나 라는 부분이 숨겨져 있는 글씨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과세사업자가 무엇에 해당되는? 면세에 해당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매입했다. 그러면 이 과세사업자가 사가지고 온 이 면세 농수산물에 대한 부분은 원재료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여러분들 회계 처리하실 때. 그래서 이 개정 과목은 원재료 또는 부재료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원재료의 형태를 무엇해서 매입을 해서 본인들은 어디에서 공장에서 무엇을 할까요? 제조, 가공을 하겠죠. 그럼 원재료를 제조, 가공하면 뭐가 나오게 돼요? 제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를 띠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제조 가공을 해서 이 사람은 제품을 매출했을 거예요. 그럼 제품을 매출하는데 제가 일부러 최종 소비자 혜택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최종 소비자를 등장을 시키긴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과세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그대로 팔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과세 사업자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최종 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많기는 해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 음식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음식점은 면세에 해당되는 농수산물을 사다가 제조 가공을 해서 여러분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사서 드실 때 무슨 부분이 돼요?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먹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음식점의 대표적인 부분들 또는 여러분들 왜 제과점, 과자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런 쪽도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음식점의 형태를 띠고 있는 데들 100%다 들어온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뭐 떡집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떡집이 그렇게 많대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커피집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커피집도 상당해요. 우리나라 땅덩이 되게 좁은데 이렇게 커피집이 많은 나라가 없다고 해요. 자, 그래서 커피집도 가능하고 떡집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식의 형태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왜 최종 소비자한테 무조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중간에 유통상이 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과자라든지 음료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거 다 사드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해서 라면 그러면 대부분 농심을 많이 알죠, 여러분? 또 뭐 오뚜기 이런 데들 많이 알죠. 자, 그럼 이런 회사들도 100%다 들어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먹는 쪽이 아닌데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누가 들어올 수 있냐면 건설업에 해당됩니다. 건설산업에 속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 우리 조경사업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조경사업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중간에 유통상이 낀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누가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모두 다 부담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부담하는 세부담이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많냐면 여러분 면세라는 게 과세사업자가 그대로 사오는 게 아니고요. 이 면세도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유통 단계가 있죠, 여러분. 그럼 그 유통 단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나는 농민한테 사서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도매업자라든지 소매업자의 유통 단계인 사람들이 또 끼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면세를 그냥 유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세 10%가 내가 부담한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그대로 뭐가 되죠? 원가에 누적적으로 쌓이겠죠. 그러니까 벌써 원가에 부가세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근데 그 부분이 제조 가공을 해버리면 그 누적적으로 쌓여 있었던 부가가치세가 그대로 누구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그대로 전가가 돼요. 그래서 실제 너무 많은 부담이 이들한테 가져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일정 부분만큼 무엇 해주겠다. 부가가치세가 원래 면제품이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아서 해주겠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입세 앞에 뭐가 붙어 있다? 의제라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봐주겠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 그럼 당연히 과세사업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 하셔야 돼요? 나 의제매입세 공제해주세요.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 증명서류 제출해 주시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증명서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요 사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관련 서류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면세 농산물을 과세사업자가 사가지고 올 때 나는 사업자한테 사가지고 왔다. 그럼 사업자와 사업자 거래니까 반드시 국가가 인정하는 증빙을 받았어야 되겠죠. 아, 근데 나는 비사업자인 누구한테 사가지고 왔다. 농어민한테 사가지고 왔어요. 라는 부분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농업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농어민들은 실제 사업자 등록증이 없겠죠. 그러면 이들의 증빙 서류는 뭐로 갈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런 서류들을 챙겨서 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증빙 서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점산 실무로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을 입력할 때 내가 증빙 뭐를 받아왔다에 따라서 여러분들 매입 매조 전표 입력할 때 유형이 다르잖아요. 네, 그 유형 부분이 그 증빙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요.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다 동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위에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102분의 2 등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아주 다양해요. 요거는 시험 목적상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하나의 율이면 괜찮겠지만 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기 전부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이제 공제 요건부터 순차적으로 볼게요. 자, 앞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부분들 텍스트로 정리하는 거. 자, 공제 요건에 봤더니 적용 대상자는 강조했죠. 누구여야 된다고요? 과세사업자.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단순히 유통하는 건 우리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과세사업자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세사업자가 사가지고 온 면세 농산물들은 무엇이다? 우리 과세사업에 무엇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아니 왜 과세사업에 씁니까? 라는 표현을 또 묻는다면 제가 계속 뭐라고 했냐면 유통의 관점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제가 아까 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직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남 쪽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에요. 자기가 종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세무법인 출신이고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지금 현재 기정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김을 판대요. 근데 그 김이 지금 두 가지 형태예요. 자, 그 김이 날김. 그럼 여러분 날김이란 건 그대로 유통하겠죠? 자, 그리고 조미김.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 날김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면세. 자, 조미김은 뭐다? 과세.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유통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 사람은 제조의 형태도 띠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냥 유통이었으면 사실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유통이라고 저한테 질문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조미김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가 성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면세와 과세품을 같이 파니까 이 사람 무슨 사업자? 겸용사업자인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어느 날 무슨 부분이 여기 이제 대표이사가 전화를 해서 아니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부가가치세를 많이 냈는데 이 부가가치세를 덜 내도 되는 걸 우리 냈다고 하더라. 자, 이 회사가 이 세무대리인이 무슨 실수를 했냐면 날김과 조미김을 그냥 유통하는 상황이었었다라면 사실상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무슨 부분 유통이라고 얘기했는데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제조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의 관점은 날김은 그대로 유통하고 조미금은 날김을 사가지고 와서 조미를 해서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시작고 제조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회사. 근데 이게 이제 전달 과정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 회사의 대표이사, 세무사겠죠? 네, 제가 세무법인이라고 했으니까 뭐 세무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부분? 의지매입을 적용하지 말고 그냥 모두 다 공제가 안 되는 걸로 다 신고해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왜 했을 거로 보여지냐면 겸용사업자이면 이 사람들이 김을 사가지고 왔을 거예요. 원초에 해당되는 김을 사가지고 왔을 때 날김으로 판 거는 의제매입을 못 받고 조미김으로 가공해서 파는 건 의제매입을 받는데 이거 모두 다 구분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웠던 거겠죠. 또는 그 구분관리를 세무대리인이 하지는 않아요. 지금 사업자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너네가 정확하게 구분해주면 이거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전달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이사가 원래 비슷한 사업자들끼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왕래가 있어요. 그럼 자기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문제가 터졌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요. 저희는 FM대로 전부 다 배우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뒤에 가서 이제 다른 사건들이 터지면 아주 난감한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과세에 쓴다라는 부분을 숙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에 해당되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사가지고 와서 우리는 제조 가공해서 무엇하면 공급을 하면 당연히 과세품이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명 서류는 반드시 신청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식만 낸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시험은 여기에 증빙에 대한 요건들을 입력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끝내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땐 이 부분에 알파로 무엇 해야 된다. 나는 계산서학계표를 반드시 내라. 무엇에 대한 매입처별 계산서학계표.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사가지고 올 때 이 명제 농산물을 파는 사람이 누구였다라면 사업자입니다. 라고 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증빙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 거래니까 면세는 뭘 발급한다? 계산서 발급한다고 했죠? 그럼 계산서를 받아왔어야 되고요. 계산서로 입력을 하면 우린 매입처별 계산서 학계표에 당연히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무슨 부분? 우리는 신용카드 등으로도 무엇할 수 있다? 매입할 수 있다예요. 그럼 신용카드로 사올 수도 있고 현금 영수증으로 직불카드로 다 들어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무슨 부분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는 걸 제출해 주셔야 돼요. 자, 최근엔 이런 부분도 시험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내가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넓게 내고 싶어하는 취지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세법적 문제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낸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사업자 거래도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 거래도 있을 수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이다? 농민이나 어민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농민이나 어민한테 사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여러분 농어민은 사업자가 아닙니다. 네, 그럼 이들은 증빙 발급은 못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경비 처리하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국가가 농어민 매입분에 대해서는 아예 증빙이 없어도 내가 경비는 다 할게 라고 얘기해요. 다만 실무자들은 지금 무슨 부분, 아무 증빙 없이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농어민들하고 뭘 쓰냐면 대부분 계약서를 대부분 써요, 여러분. 네, 매매 계약서를 대부분 쓰고요. 그리고 이 계약서에 또 무슨 부분들 돈을 줄 거잖아요. 이런 뭐를 주는 게 제일 정확할까요? 계좌이체요. 네, 계좌이체 하세요. 대부분 현금 갖다 주지 않아요. 그 계좌이체 하면 흔적이 다 남잖아요. 통장에 기록이 남으니까. 그래서 계좌이체를 대부분 하고요. 저희는 현금 줬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수표를 발행해요. 여러분 수표에 번호가 있죠. 네,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은 수표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표를 카피를 뜨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수표 얘기하면 자기합수표 10만 원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합수표는 내가 은행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금액을 기재해서 발급받아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한 장으로 할 수도 있고 2,354만 뭐 이런 식으로도 발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들로 대부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건 뭘 갖고 가냐면 그러면 이런 거로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이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농어민의 매입분은 증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증빙인 거예요. 무증빙. 자, 그래서 무증빙으로 움직여집니다. 됐을까요? 자, 근데 제가 경비 처리는 다 된다고 했어요. 그럼 농어민한테 사가지고 온 것도 의제 매입이 다 되느냐? 자, 거긴 단서가 붙습니다. 무슨 단서? 다만 누구만 해주겠다? 경비는 다 인정이 되지만 제조업을 무엇하는 사람, 영위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무엇해주겠다? 농어민 매입분에 대해서 우리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조업만 농어민 매입분이 무엇된다?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실 것. 자, 농어민 매입분이 대한 부분은 전산 실무의 시험 문제를 낼 때 여러분 제조업이 아닌 쪽으로 낼 수도 있어요. 우리 음식점인 요식업도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음식점인 요식업을 내놓고 나는 농어민한테 사가지고 왔다 이렇게 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은 경비 처리, 그러니까 원재료 처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의제 매입 대상에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을 해주셔라. 그래서 농어민 매입분은 꼭 기억해 주실 건 제조업만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조경사업자도 안 돼요. 네, 현실에서는 조경사업자들이 가끔 이거 공제받아서 추징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경사업자가 농어민이 왜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 왜 임야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자, 공제 시기입니다. 공제 시기는 그럼 내가 제조 가공해서 매출이 일어나면 그때 공제 받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제 수업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매입세액의 시기, 매입세 공제 시기는 제품을 팔았다는 시기로 가지 않는다. 그런 거 따지지 말아라. 내가 사가지고 온 그 날짜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그대로 공제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제 매입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제 시기는 구입 시기가 무엇한 속하는 그래서 구입 시가 속하는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무엇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다. 자, 예정 신고도 공제받을 수 있고요. 확정 신고에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내는 부분입니다. 자, 이유는 우리가 의제 매입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무제한 공제를 해줬어요. 자, 무제한이란 얘기는 요건만 충족했다라면 이 공제세액이 얼마이든 다 인정해줄게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한도 규정이 생겼어요. 지금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일정 금액까지만 공제하겠다. 그 금액이 무엇하면 넘치면 더 이상 공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예정 때는 그대로 공제를 받지만 확정 신고 때는 저희가 정산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랬더니 확정 때만 공제받는다는 얘기를 자꾸 지문에 출제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정 확정 모두 다 공제받고 확정된 한돈의 금액까지만 받아야 되니까 넘쳤는지 넘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걸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한다는 표현만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 받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이에요. 자, 지금 의제매입세액 계산의 공식은 일단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내가 사가지고 왔던 면세에 해당되는 농산물들의 매입가액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매입가액에 국가가 공시해준 공제율을 곱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매입가액에 대한 부분 조심하실 건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회계라는 걸 배웠을 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뭐가 있으면 부대 비용이 있으면 이 부분은 무엇 하셔라? 취득 원가에 무엇한다? 가산한다고 배웠어요. 자, 그건 맞아요. 부가세도 그걸 터치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뭐 재고자산도 있고 유형자산도 있고 무형자산도 있고 사실 투자자산도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겠죠. 다만 투자자산 중에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 시 부대 비용은 비용 처리하죠. 그것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라고 배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재고자산을 구입하는 과정 중에 운반비가 발생이 되었다. 이 운반비를 내가 부담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 이 운반비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뭐라고 쓰셨어요? 원재료라고 회계 처리를 분명히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원재료로 회계 처리한 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출제가 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론실기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재료 매불 5천만 원이 있었다. 근데 그 5천만 원에 비고란 또는 거래 내용에 뭘 써주냐면 운반비 1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면 우리는 원재료 5천만 원 중에 얼마만 의제 매입 대상이 된다? 4,900. 이해되셨죠?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대 비용은 무엇한다? 빠져야 한다.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원재료도 수입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식용에 공한다라는 부분을 사가지고 오는 건 면세품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밀가루 수입 상당히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럼 한국은 밀가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산 밀가루가요. 그러니까 밀을 많이 안 키우잖아요. 과거에는 밀 정말 많이 키웠어요. 보리나 밀을. 근데 우리 지금 키우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밀가루는 거의 다 수입산이에요. 근데 그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제품이 상당하지 않나요? 일단 라면, 과자, 빵.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뒤에 불렀던 이 세 가지의 제품들은 모두 다 제조가공이죠? 그러면 면세에 해당되는 농수산물 수입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부분도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수입 농산물들은 무슨 금액을 이 매입가액으로 가져갈 거냐? 자, 관세의 과세 가격을 무엇으로? 매입가액으로 보아서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어디서요? 우리 수입 시 과세 표준 얘기했을 때 관세의 과세 가격에 관세를 더하고 개별 소비세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했죠. 거기서 얘기했던 관세의 과세 가격. 그래서 이 금액은 우리 인코텀즈 조건으로 얘기하는 조건에서 CIF 금액으로 얘기를 합니다. 혹여 몰라서 제가 CIF까지 썼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 무역 쪽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공하지 않았으면 이 CIF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관세의 과세 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의 기준 금액은 무역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 인도 조건의 용어가 CIF예요. 근데 그 가격으로 산정이 돼요. 근데 요즘 출제자들이 너무 시험 범위를 폭넓게 내서 제가 저 부분까지 써드리는 것 뿐이에요. 관세의 과세 가격은 CIF의 금액이다. 이렇게 같이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제 공제율. 제가 공제율은 암기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사지선다, 실기 문제 모두 다 가져가야 하니까. 실기는 우리가 이제 법인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인데 하나로만 내면 좋은데 시험 문제를 다양하게 내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일반 업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자, 일반 업종이라는 표현과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지를 받으면 실기 쪽에 들어갈 때 단서를 주죠. 회사 코드는 몇 번이고 회사의 상호는 어떻고 이 회사는 무슨 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소기업의 제조인 성격은 104분의 4로 공제를 받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아닌 비중소기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비중소기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반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일반기업. 자, 그러면 일반기업은 공제율이 얼마이다? 102분의 2가 돼요. 자, 그럼 시험 문제를 일반기업으로 냈냐고요? 네, 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으로 시험 문제를 대부분 냅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단서를 달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의제매입 공제를 받을 건데 우리는 무슨 기업에 해당한다? 일반 기업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이렇게 줘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104분의 4를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 속하는 비중소기업은 102분의 2,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104분의 4를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과자점, 도정업, 여러분 도정업은 쌀집이죠. 네, 제분, 떡류를 제조하는 기업들 중에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106분의 6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106분의 6. 자, 그리고 이제 음식점으로 내려옵니다. 자, 음식점은 유흥장소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여러분 유흥이라고 아예 돼요. 우리가 휴게 음식점도 있고 유흥 음식점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휴게는 커피를 마시거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휴게예요. 근데 유흥은 대부분 술 파는 데들. 자, 그러면 유흥 장소로 들어가는 음식점은 얼마만 공제해 주겠다? 102분의 2. 혹시라도 나는 104분의 4로 배운 기억이 있는데 버립니다. 104분의 4는 2019년도까지 적용됐던 세법입니다. 지금은 현재 102분의 2를 적용합니다. 네, 개정됐어요. 많이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법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음식점은 106분의 6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법인을 시험 보죠? 자, 그럼 실기는 일반 업종도 냈죠? 중소 제조도 냈죠? 음식점도 냈다고 했어요? 공제율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암기하라고 하냐면 이론에도 출제를 해요. 공제율을 지문에. 그래서 암기하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개인과 간이과세자.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간이과세 음식점도 의제맵이 돼요, 여러분. 재밌는 건. 그래서 간이과세자인 음식점도 의제가 된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그럼 개인과 간이과세자는 108분의 8입니다. 네, 많이 해주죠. 네. 그리고 연과세표준 4억 이하는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과세표준 4억인데 개인 사업을 한다? 특수한 경우들 아니면 법인 전환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해주겠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연과세표준 4억 이하까지는 지금 109분의 9로 상향 조정해줬다라는 거. 2021년도 지나면 여러분 이게 또 개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세법이 어려운 게요. 해마다 개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부분에 가시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예정신고 때 공제는 어떻게 받으시면 됩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우리 사가지고 온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에 앞에서 얘기했던 공제율을 그대로 곱해서 받으셔라. 자, 그리고 우리 확정신고 기간에 가서는 우리 한도라는 게 있다. 그래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한도 범위까지만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도 범위 내에 금액까지만 해줄 거라서 이 한도 범위에 들어오는 공제 대상 금액에 누구를 곱해서 공제율을 곱해서 우리 얼마가 나오겠죠. 그 금액에서 우리 예정 때 무엇 했어요, 여러분? 공제받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예정 신고 때에 벌써 공제받았던 이미 공제받았던 금액은 무엇 하셔라? 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확정 신고에는 한도 내 금액까지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산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정 신고는 언제? 1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 자, 그리고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잖아요. 이때는 그대로 매입 금액에 곱하는 거로 끝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끝나겠죠. 그런데 확정 신고 기간, 이러면 여기 정산한다고 해서 6개월을 입력하는 건 아니에요. 자, 확정 신고 기간은 1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자, 2기는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죠? 12월 31일. 자, 요 부분에 들어가선 자, 매입한 거 가지고 그대로 예정처럼 매입가액의 공제율에 계산하는 부분은 똑같이 합니다. 근데 한도를 넘쳤는지를 봐야 되니까 정산하는 정산 명세 탭이 따로 있어요. 자, 프로그램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정산 탭에 가서 무슨 부분, 여기 기재되어 있는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6개월로 입력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법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뭐 보시면 될까요? 우린 한도 계산하는 부분의 내용을 정리 또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도 부분. 자, 한도는 자,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의 한도 비율을 곱해서 그게 공제 한도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금액 곱하기 공제율이었잖아요. 그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제 한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과세 표준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얘기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출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얘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급 가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당신이 의제 매입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과세로 팔았을 건데 그 과세로 팔은 금액을 한도로 내가 인정할게. 근데 100%가 아니라 일정 비율만큼만 이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다 받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중소기업들은 실제 여러분 거의 다 받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대기업들은요. 밀가루를 사가지고 이렇게 대량으로 수입하죠. 그래야 단가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구매도 하고 단가 협의도 해서 일정 시점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게끔 해요. 근데 일정 부분을 창고에 쌓아놓고 계속 빼서 쓰는 것처럼 하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다 보니까 매출보다 누가 더 클 수도 있다? 매입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런데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창고에 대량으로 쌓아놓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가 넘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점을 생각해 보실게요. 음식점이 창고에 고기를 막 대량으로 쌓아놓고 뭐 야채를 계란을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음식점들 대부분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무엇 할까요? 우리 식자재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아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납품하죠. 그분들 더 재밌는 건 뭘까요? 뭐 문도 자기들이 열 수 있죠. 근데 비밀번호 다 공유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출근할 수가 없으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넘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한도 계산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도의 계산, 정산은 언제만 한다? 확정 신고 시에만 적용한다. 자, 그리고 한도의 비율은 자, 이것도 또 한시예요, 여러분. 원래 법인 사업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40%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 30%예요. 그런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상향 조정이 돼서 40% 공제를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도 비율에 가서 봤더니 법인 사업자는 몇 프로이다? 40%. 만약에 여기 이론 문제 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메뉴 들어가서요. 정산 시기 입력하시고 확정 시기 입력하시고 서식 밑에 보면 이 40% 떠 있어요. 네, 이거 여러분들 입력하지 않아요. 자동으로 나와요.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40% 공제를 받고요. 그리고 누구는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된다. 그럼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한도 규정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제외이다. 그러니까 한도가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일반 과세자에 해당되는 개인 사업자, 그래서 개인 일반 사업자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음식점과 그렇지 아니한 거로 나눠서 갑니다. 자, 음식점이 상당히 더 높죠, 여러분. 그래서 과세 표준 1억 이하는 65%, 그리고 1억 초과 2억 이하는 60%, 그리고 2억 초과는 50%입니다. 자, 이외에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
얼마까지 2억 이하까지는 55% 적용하고요. 2억 초과에 대해서는 45%를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목적상 저는 권장해드린 건 간이과세자는 한도 규정이 없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40%이다. 최소한 요거는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 요게 한도 얘기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추징 얘기를 좀 볼게요. 자, 추징은 왜 들어오냐? 앞에서 제가 잔소리처럼 계속 했던 거 기억하시면 추징 얘기가 바로 끝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 제가 단서를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면제료 사가지고 와서 제조 가공해서 과세로 파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만 해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쓰겠다고 처음의 의도는 무슨 부분이겠다. 아, 나는 지금 사가지고 온 게 면세가 맞고 이 면세를 무엇하여? 제조 가공하여 나는 무엇으로? 과세 품의 형태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기는 원재료이고 여기는 제품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팔겠다라고 해서 내가 원재료로 매입했던 거 100%를 그대로 다 공제를 받은 거예요. 100% 해당되는 걸 공제 다 받음. 자, 이렇게 받았는데 추후에 실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 100% 중에요. 제조로 사용한 건 70%이고 그리고 30%에 대해서는 그냥 유통을 해버린 게 뒤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제받았던 거 30%에 해당되는 것만큼 무엇해야 된다? 우리 이 부분만큼 다시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런 걸 우리가 추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그걸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뒤에 터지는 사건이에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왜냐하면 처음부터 분리가 됐으면 우린 70% 해당되는 금액만 가지고 의제공제를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처음에는 의도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다 받겠다, 아니, 다 제조로 팔겠다라는 건데 뒤에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무엇하면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또는 너가 무슨 부분 지금 그 부분을 과세 사업이 아니라 면세 사업에 쓰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소비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공제받았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나오는 게 추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예제를 좀 들어가서 볼게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여러분 예제 형태 요거 안 달라져요. 요대로 나오고 요거를 점표 입력부터 시작할 거냐 아니면 서식에 직접 타이핑 쳐서 내는 문제로 낼 거냐. 자, 이렇게 내용만 바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건 볼게요. 통조림을 제조하여 지금 사업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그래서 통조림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여러분 단서 나와 있어요. 반드시 이 회사가 중소인지 비중소인지 꼭 보셔라. 자, 그리고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그럼 여러분 우리 의제매입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얼마가 되죠, 여러분? 우리 공제율은 104분의 4가 되겠네요. 네, 104분의 4. 자, 요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면세제화에 대한 매입 자료이다. 자, 공제 여부를 선별하여 예정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의 금액과 확정 신고지 의제매입세액의 금액을 무엇해달라? 계산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계산은 안 하겠죠. 컴퓨터가 자동 계산하고요. 여러분 선별해서 제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 이거 계산 문제를 내기는 합니다. 근데 이론 말고요. 실기로 냈던 것 중에 다들 당황스러웠다고 했던 게 뭐냐면 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간혹이 아니라 매번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의제매입세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주지 않고요. 우리처럼 조건을 두고 내가 계산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 입력하는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계산의 근거를 기억했어야 되는 부분이었겠죠. 네, 그렇게도 또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자, 면세제화에 대한 매입 자료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업자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사업자한테 사가지고 왔다. 그럼 제가 증빙 뭐 받으라고 했어요? 계산서나
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이런 걸 받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뒤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화면 전환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 다음 우리 무슨 부분이 있다? 농어민 매입분이 있네요. 그럼 여러분 농어민 매입분은 우리 무슨 사람만 인정해 주겠다? 제조업을 하는 사람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제조업에 한해서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중소제조기업이죠. 그러면 농어민 매입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의제매입과 관련된 매출 내역은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의제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한도 계산은 매출 금액 가져간다. 그리고 그 금액은 반드시 누구하고 관련된 것만 의제매입과 관련된 것만 가져가야 돼요. 아, 그거를 제가 강조 또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지금 무슨 부분? 여기 과세표준이라고 했던 거 매출 금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정과 확정의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한도 계산을 할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가는 금액은 우리 면세 농산물하고 관련된 매출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다른 부분은 들어가지 못해요. 자, 요거를 2020년도 기출에서 처음 건드렸어요. 자, 뭐로 냈냐면 과세표준 금액을 주는데 이 부분이 면세 농산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자, 우리 수업 중에 여러분 수익 금액 제외했던 거 기억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줬냐면 우리가 예정과 확정의 매출 금액이 있었는데 과세 표준이 있는데 우린 5억이 있었다. 근데 그 5억 중에 고정자산 매각 금액 3천이 포함되어 있다. 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고정자산 매각은 우리 실질적인 매출이 아니죠. 면세 농산물하고 관련된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고정자산 매각 금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빼고 한도 계산을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수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거기까지도 일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예정 신고 때는 1억이고요. 확정 신고 때는 1억 2천. 그래서 전체 매출 금액, 그러니까 과세 기간 전체 금액 갖고 무엇한다? 정산하는 거예요. 한도 계산. 그래서 2억 2천의 금액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공제 여부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업자 매입분부터 순차적으로 봤더니 우린 의성과수원에서 사가지고 온 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면 반드시 누구를 꼭 체크해라? 증빙을 꼭 체크해라. 전 계산서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공제받는데 전혀 하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입력할 때요.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거예요. 그럼 사업자 매입분 계산서 받아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번을 넣는다? 53 면세라는 거로 입력하시고 정리하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렇게 넣을 거고요. 공제 가능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한세축산입니다. 자, 한세축산은 신용카드. 자, 여러분 신용카드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로 넣어주시면 될까요? 카면이라는 번호가 있죠. 그래서 카면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단서를 우리 교재 내용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액 얼마가 있다라고 얘기했다. 미사용액 얼마가 있죠, 여러분? 500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구입하면 그대로 공제 받으라고 했어요. 제가 사용 소비한 시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입하면 그대로 받기 때문에 창고에 재고로 쌓여 있어도 우리 전액 3천만 원을 그대로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구입 시점에 공제받는다. 그럼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2월 25일 한세축산건 3천만 원을 입력할 거냐 아니면 2,500만 원을 가지고 계산할 거냐 그거에 대한 포인트 문제였어요. 자, 3월 5일 우일수산입니다. 계산서 받아왔네요. 그럼 우리는 면세라는 유형으로 매입매출 전표 입력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050만 원이라는 금액, 자, 여기에 금액이 여러분 저는 2천만 원을 아예 보여드렸지만 원래 매입했던 금액은 2,050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부분? 아, 우리는 지금 이 2,500에 운반비 얼마가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부대 비용은 우리 매입가액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매입가액만 공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운반비는 무엇 하셔라? 제외시키셔라. 그러면 2,500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2천만 원이 된다. 됐을까요? 공제는 가능합니다. 증빙에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 4월 20일 해찬과수원. 이러면 해찬과수원은요, 뭐 받아왔다? 영수증이 문제인 거예요. 영수증. 자, 분명히 사업자의 거래는 국가가 인정하는 증빙만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수증이 때문에 법정 증빙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매입 금액 얼마 있었는데 150만 원에 매입 금액이 있었는데 우리 이거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요런 부분들 정리해 주실 것. 자, 여담으로 요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 업무하러 가셨을 때 특히나 이제 세무대리인 쪽으로 근무하실 분들은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제 음식점에 계신 분들이 이제 서류를 주세요. 근데 거기에 막 거래명세표 막 이런 게 계속 끼어들어요. 그리고 그걸 다 의지맵 해주는 줄 아세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담당자가 실수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요건이 안 되는데 본인이 여러분 이게 프로그램에 가면 면건이란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건으로 입력을 해서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잘못된 부분이에요. 모두 다 추징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자, 그리고 우리 5월 17일 의성과수원 얼마 1,000만 원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으로 구입을 했다. 여러분 증빙에 문제 없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현면이라는 거로 입력해서 우리 1,000만 원 그대로 공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빨리 넘길게요. 네, 표시 다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농어민 매입분. 자, 농어민 매입분은 계속 강조합니다. 반드시 이 회사가 무슨 업을 하는지 꼭 기억하시라. 이 회사는 무슨 업을 하고 있다? 제조업. 그럼 제조업에 대해서만 제조업만 가능하다겠어요. 그러니까 농어민 매입분은 공제가 일단 가능하다로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증빙엔 계약서가 써있든 거래 명세표가 써있든 영수증 용어가 써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증빙은 무증빙의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계약서는 증빙으로 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 거래 내역에 우리 명문화 시켜드렸으니까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의제매입 금액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무슨 부분, 예정 때 매입 금액이 얼마이고 확정 때 매입 금액이 얼마인지를 또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금 넘어갔다 올게요. 자, 그럼 지금 1월 10일, 2월 25일, 3월 5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정의 과세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이고 확정의 과세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거 정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공제 대상의 매입 금액은 1월 10일 거 500만 원에 그리고 2월 25일 거 얼마? 3천. 그리고 3월 5일에 2천만 원에 뭘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합을 내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계산기 다 갖고 계실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500만 원 더하기 그냥 계산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3천만 원 더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더하기 2천만 원. 우리 암산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주면 암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얼마가 된다? 5,500인 거죠. 그럼 5,500만 원 곱하기 공제율 그대로 무엇 하시면 된다? 예정된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계산기 제가 화면에 띄웠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실 때 계산기 반드시 들고 갑니다. 자, 휴대폰 계산기는 당연히 못 쓰겠죠. 시험 보는 과정 중에 휴대폰 울리면 그건 무조건 퇴실입니다. 자, 그래서 휴대폰 다 끄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계산기 제가 얘기 왜 하냐면 지금 ERP 시험은 모르겠어요. ERP는 제가 그 얘기를 한 번도 듣지 않아서 자, 계산기, 컴퓨터 계산기 쓰는 걸 지금 ERP는 현재 허용하고 있어요. 자, 전산세무 시험이 최근에 컴퓨터용 계산기 쓰지 말라고 한 데가 등장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침이 내려왔는데 누군가는 얘기하고 누군가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관이. 자, 무슨 부분이냐면 이 계산기가 저장 기능이 있어요. 이게 윈도우 버전 10버전들은. 그러니까 윈도우 버전 이전 버전들은 10버전 이전 버전들은 사실상 아주 단촐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루트 계산하는 거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계산이 안 되는데 최근의 계산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계산기를 쓰지 말라고 한 데가 등장이 됐어요. 그래서 손계산기 꼭 가져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등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일로
문제가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예정은 5,500이고요. 자, 확정은 1,000만 원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500. 그럼 죄송해요, 여러분. 자, 우리 확정에 대한 부분은 요 1,000만 원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앞에 있었던 5,500만 원에 농업 및 매입분이 있었죠, 여러분? 얼마요? 500. 그러면 아까 5,500에 얼마가 더해져서 우리 지금 제가 금액 계산 잘못하진 않았죠, 여러분? 제가 앞으로 잠깐 갔다 올게요. 네, 500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자,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금액에 우리 합산을 하면 얼마가 된다? 5,50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농업인 매입분은 제가 오타 내드렸네요. 우리 이 부분은 1월 10일이 아니고요. 며칠인가요? 6월 7일이에요. 네, 요거는 제가 타이핑을 잘못 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네요. 그래서 6월 7일.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확정의 매입의 금액 같은 경우는 현재 앞에 있었던 1,000만 원과 뒤에 있었던 농업인 매입은 500만 원 더해서 1,5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미리 계산은 해놨고 예정 신고에 대한 거 계산할게요. 자, 매입 금액 5,500만 원 누구누구 더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정신없이 앞에 왔다 뒤에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금액에 우리는 그대로 곱하기를 하시면 되겠죠. 5,500만 원 곱하기 중소제조는 104분의 4. 그럼 여러분 이거 계산기 눌러서 정리하시면 얼마 나온다? 211만 5,384원이 나오겠죠. 자, 요 계산만 컴퓨터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00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다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4분의 4 선택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만 컴퓨터가 계산됐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할게요. 여러분 실기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뭘 추가할 거냐면 그럼 여러분 제가 원재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매입했던 금액 5천만 원은 제가 언제 구입했던 시점에 회계 처리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구입 시점에 저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 거냐면 차변에 뭐라고 쓰고 원재료라고 썼겠죠.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5,500만 원입니다. 라고 회계 처리하겠죠. 그리고 상대편 대변은 뭐라고 쓸까요? 아유, 저는 현금 줬습니다. 외상으로 사왔습니다. 뭔가 대가를 주는 조건을 썼을 겁니다. 그럼 5,500만 원이라는 회계 처리를 3번을 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원재료 금액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겠다? 아,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처럼 보겠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의지하는 조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원재료 금액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의제매입에 해당되는 211만 5,384원은 원재료 금액을 무엇한다?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가세 신고할 때 의제매입세액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매입에 대한 부분은 어디다 입력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 자, 여기에 입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디에 대체적으로 인정한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게 보편이에요. 근데 제가 프로그램에 가면 그거 아닌 다른 부분도 실질적으로 무엇 할 거다? 다른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하지 않고요. 세무사랑 같은 경우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도 실제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따로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서 우리 요금액 정리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가세 공제받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 계정 과목은 뭐로 쓰죠? 부가세, 대급금, 그죠? 매출세금 계정과 뭐로 써요? 부가세, 예수금. 그럼 차변에 누구를 써주셔야 된다? 부가세, 대급금이 들어와야 해요. 자, 그럼 그 금액은 211만 5,384원이겠죠.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우리 누구요? 차변에 있었던 누굴 정리해 주셔라? 원재료 금액 211만 5,384원을 정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재료가 대변에 가서 감소했네요. 그런데 이 원재료가 원재료 B로 원재료 B가 제공품이 제품으로 제품이 판매가 되면 제품 매출로 그래서 재고자산의 최종 종착지는 손익계산서인 거예요.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못 가네요. 그쵸? 그러면 원재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뭐 해주셔야 돼요? 8번 타계정 대체까지 해야 돼요. 자, 시험은 어디까지 낼 건지는 출제자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프로세스는 구입하는 분기 처리하고 서식을 작성해서 의제매입세 금액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사후 정리까지 해야 완벽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본인들이 내고 싶은 대로 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 요거는 이론 쪽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던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실기 파트에 가면 사실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험을 보는 세무사랑은 회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동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정리가 된다. 우리 요거까지 다 정리하고 싶게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끊지 않고 그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확정신고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확정신고 때도 우리 무슨 부분? 우리 확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의제 매입에 대한 부분들, 우리 5,5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무슨 부분? 자, 우리 다시 정리해서 들어야 되는 금액 얼마 있었죠, 여러분? 우리 500만 원 하고 아까 1000만 원이 있었죠, 여러분? 그 두 금액도 당연히 회계 처리하고 정리해서 끌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체 1기에 매입한 금액은 5,500에 1,500이 더해지면 최종 금액은 얼마가 된다? 우리 8,000인가요? 7,000인가요? 여러분, 우리 7,0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이에요? 금액 정리가 되져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정리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 저 금액 하나 뭐 또 잘못 썼어요? 지금 경태 씨가 얘기한 부분인데 제가 금액 하나 뭐 잘못 쓴 게 있나 본데요. 뭘 잘못 썼을까요? 아, 농업인 매입분 금액을 제가 잘못 써드렸군요. 이거 말씀하신 거네요. 제가 이거 문서를 다 만든 거라서 교재 부분 가져다 쓸 때 제가 잘못 썼네요. 요 자리 7,000이 맞아요. 네, 7,000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8,000이 되겠네요. 확정신고 때 실질적으로 매입했던 금액은 여기 1,000만 원에 그리고 농업 매입분 제가 500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500으로 말씀드렸는데 교재는 7,000이니까 7,000이 맞습니다. 그러면 8,000의 매입이 있겠네요. 자, 회계 처리는 다 돼서 들어왔을 거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면 의제 매입의 확정에 진행이 되실 땐 자, 우리는 한도 계산을 해서 얼마까지 들어와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제 매입 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일단 먼저 정리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서식을 작성할 때 여러분 오해하는 게 무슨 부분이 있냐면 대부분 이 공제 한도만 그냥 입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벌써 예정 때 입력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고 그리고 확정에 이 8,000만 원에 104분의 4를 적용하는 부분이 벌써 입력이 돼서 떠 있어요. 그래서 이 8,000이 들어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예정과 확정에 매입한 전체 금액은 얼마이다? 1억 3,500이라는 금액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러 가면 실기는 뭘 주냐면 예정 때 이만큼의 매입이 있다는 걸 지문에 줘요. 그럼 여러분이 확정 거 입력하고 예정 5,500을 입력하는 란에 꼭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억 3,500이 나올 거니까요. 자, 그럼 그 1억 3,500이라는 금액의 104분의 4를 받을 수 있냐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분? 공제 한도 계산을 해라. 그러면 우리 면세와 관련된, 면세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의 과세 표준은 앞에서 주었던 얼마요? 2억 2천이 있었죠. 자, 그리고 우린 법인입니다. 그럼 공제율은 몇 프로? 40%. 2021년도까지는. 그러면 2억 2천에 40%를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8,800이 나오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두 금액을 비교해서 이게 한도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도가 넘친 금액은 무엇한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도가 항상 최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는 무엇한다? 작은 금액을 가져온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미니멈의 금액을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는 8,800이 현재 미니멈이죠. 만약에 면세 매입 금액이 5,000이었다. 그럼 여러분 최대 한도는 8,800이지만 얘가 더 작잖아요. 그러면 5,000이 들어가겠죠. 네, 미니멈의 금액. 그래서 지금 8,800만 원에 104분의 4를 계산하면 얼마가 들어오고 우리는 338만 4,615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 예정 때 이미 얼마 공제받았죠? 211만
384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빠져서 실제 확정 때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만 인정이 된다. 우리는 126만 9,231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 생기냐면, 자, 계산기 잠깐 띄워볼게요. 여러분, 우리 확정 때 매입했던 것만 잠깐 볼게요. 자, 확정 때 얼마 매입했냐면 8천 매입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정산에 한도 규정이 없었다면 8천만 원 곱하기 104분의 4니까 저는 곱하기 4 나누기 104를 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307만 6,923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한도 규정이 없었다면. 그런데 한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가 확정 때 매입했던 금액 갖고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오지만 너는 최종적으로 얼마밖에는 공제가 안 된다? 우리는 126만 9,231원밖에 안 돼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확정 때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경우, 우린 양수 나왔잖아요, 여러분. 자, 양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금액을 추가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가 뭐가 나왔다?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음수. 자, 그러면 그런 경우는 뭐냐? 아, 우리 예정 때는 매입이 많았었는데 우리 확정 때는 매입이 별로 없어요. 우리 100만 원밖에 매입이 없었어요. 이랬더니 한도보다 예정 때 더 많이 받았다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우리 기존에 공제받았던 거 다시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양수가 아니라 이 자리가 뭐가 나올 수도 있다?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시험 문제 이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봤던 거죠. 매일 양수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음수를 보니까 본인이 잘못 입력한 줄 알고 삭제하고 또 입력하고 삭제하고 또 입력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정산이라는 관점은 공제를 어디까지 해주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넘치면 버릴 거예요. 근데 과다 공제 받았으면 토해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화장실들 잠깐 다녀오세요. 자,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 볼게요. 자, 요것도 전산 실무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자, 그리고 서식은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라는 서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서식은 이해할 때 의제 매입처럼 똑같이 저는 취급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의제 매입은 면세에 해당되는 농수산물을 사다가 제조 가공해봐 이렇게 가잖아요. 얘는 면세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봐도 과세인 부분이 맞아요. 근데 내가 이 재활용 폐자원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매입을 하는데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가 아니라 비사업자의 거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사업자 거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무엇 해주겠다. 아이 공제를 해줄게. 그럼 비사업자 누구니? 라고 하면 우리 예전에 한동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은 천안에 살지만 예전에 서울에 살았었어요. 한 2년 전에 이사를 내려온 거라서.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 지하철을 타면 한동안 그 지하철에 신문 수거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료 신문이 그렇게 많았었거든요. 메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지금 무료 신문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밖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차 안 위에다가 계속 지하철에 놓고 내리니까 그걸 수거해서 파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여러분 그분들은 실제로 사업자가 아니죠. 근데 고물상은 사업자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러면 그 고물상에 그걸 파는 사람들한테 이제 파는 사람한테 매입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은 비사업자한테 사가지고 오니까 실질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재활용 폐전을 지원하고 싶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사가지고 온 것도 무엇 해주겠다. 매입세 공제가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해서 공제를 해줄게. 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얘는 면세품이 아니라 지금 실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매입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런데 그 성격이 무엇이었을 때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요 얘기하고 다시 앞으로 빽갈게요. 그럼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재활용 폐자원은 법에서 정해진 것만 가능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안 되세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폐자원의 범위를 국가가 정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뭐 깡통, 뭐 유리병,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 부분 중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재활용이 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와 그리고 왜 등자를 붙였냐면 중고자동차가 인정이 돼요. 중고자동차. 근데 여러분 중고품이 아니에요. 중고자동차. 왜냐면 우리 중고품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많아요. 가전제품도 중고품 팔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중고품은 자동차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세사업자가 무엇하면 매입하면 공제해줄게. 일정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 매입하는 부분을 봤더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사가지고 왔더라. 근데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뭘 발급할 수 없다. 우리가 면세처럼 취급을 하지만 비영리고 면세처럼 취급을 하지만 이들이 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증빙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 면세사업자. 이 사람은 계산서 발급해요. 과세품이어도 계산서 발급해야 되죠. 우리 분명히 앞에서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부분은 이 사람의 사업자 등록증의 성격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면세인 사람은 면세이고 과세인 사람은 과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서를 주겠죠.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사람이죠. 비사업자, 제가 아까 지하철에서 신문 수거했던 분들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거리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까지. 그런데 의제에서는 제가 원재료라고 개정 과목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라든지 고물상이라고 하는 수집상들은 그대로 사서 다른 데 다시 되팔아 버려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사다가 그대로 파는 거니까 원재료의 성격이 아니라 상품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은 원재료와 상품이 다 들어온다.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아, 유통의 성격도 들어올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과세사업자가. 그래서 이 과세사업자에 들어가시면 수집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고물상, 중고자동차 매매상, 여기 수출도 포함합니다. 우리 중고자동차 수출도 많이 하죠.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을 무엇하여? 우리 수거해서 또는 또 다른 사업자한테 사가지고 와서 무엇하는 사람? 우리 재생업을 하는 분들. 제가 그냥 재생공사라고 썼는데요. 재생업 하신 분들. 그래서 제조 가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원재료라고 쓰겠지만 지금 위에 있는 수집상이나 중고자동차는 상품이라는 거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들한테 사가지고 오면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무엇하겠다? 공제해주겠다. 다만 증명서류는 우리 무슨 부분 면세사업자한테 사가지고 왔을 땐 계산서가 동봉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 무슨 부분 계산서 없이 정리가 되지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계산서가 동봉이 안 되는 비사업자한테 사오면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받으라고 해요. 네,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왜 이 중고자동차가 있는데 이 중고자동차는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출고돼서 1년이 넘어간 것만 중고자동차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실무자들 그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아, 그럼 얘가 1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차량 등록증에 차대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세금 신고할 때 이 공제 신고를 할 때 차대 번호도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중고자동차 여부를 다 국세청이 따져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넘어간 것만 현재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에 이 재활용 폐전은 고철이라든지 폐지, 폐유리,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타이어 이런 식으로 법에서 정해진 것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죠. 중고품은 자동차만 한한다라는 부분. 자, 재활용 폐자원도 예정 신고 때는 그대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 신고 때 무엇 해야 된다? 정산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정산에 누구는 하지 않는다? 중고자동차는 정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 확정 그대로 공제율 곱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중고자동차가 이 공제율이 계속 연장법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109분의 9까지만 해줬지만 지금은 또 110분의 10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중고자동차에 한해서는 110분의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고자동차 제외한 우리 폐자원과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들은 103분의 3에 대해서 공제를 받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재밌는 건 의제매입 같은 경우는 정산까지 시험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 폐자원은 정산 문제 거의 안 내고요. 계속 예정에 대한 것만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특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면 우리가 그 밖에 매입세액 공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까지는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 매입세액 공제 부분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불공 얘기를 진행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 순서는 그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